마이크를 받으시고 하시죠. 하나씩 다 받겠습니다. 받을게. 네, 안녕하십니까. MBN 이주일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창당 정말 축하드리고요. 총선에서 대표님이 출마하실지, 그리고 출마하시면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우선적으로 어려운 지역구를 출마하겠다라고 계속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신당이 지금 지지율 변동이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당이 가장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전략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쿠키뉴스 윤상호 기자입니다. 예. 창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야가 공천하고 관련해서 도덕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후보한테 음주운전, 절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다른 당에 있을 때도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공천자를 두 번 검증하게 되는,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두 번 검증하게 되는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기준을 조금은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비례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당의 명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당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어떤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 가지고는 파악해보고 개별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당 축하드립니다.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외빈을 가리키시면서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네. 양당 정치 비겁함의 대가라고 비판을 하셨고요. 네. 망건갓 같은 이렇게 구태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개혁신당의 룰로서 가겠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신당의 이름을 한국의 희망, 새로운 선택,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순으로 밝히셨는데, 네. 이게 혹시 이렇게 같이 텐트를 꾸릴 수 있는 순서일까요? 한국의 희망의 양양자 대표님을 먼저 지목했던 거는 옷 색깔이 너무 튀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명이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호명한 것이고, 순서나 아니면은 뭐 친밀도 등의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가 언론에 다양한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빅텐트라고 이야기되는 제3지대의 구성하는 그런 지도자들과는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에 저희가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실제 논의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외빈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 비겁함의 대가다 이런 게 아니라 양당을 가리키면서 한 거라는 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예. 예. 예, SBS 김학규입니다. 지금 함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드리면, 예. 무작정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에 대한 어떤 욕을 하거나 저에 대한 뭐 안 좋은 소리를 했다는 것은 전혀 기준이 아닙니다. 일례로 뭐 김용남 위원장도 때에 따라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을 같은 당에 있을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사수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좀 같이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비단 최근 몇 년간의 경험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경험에서 저는 어떤 큰 마음을 먹고 두 세력이 연대했을 때 그 안에서 사리사욕에 따라서 이간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누구를 배척하려고 좀 사수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혁신당이 그래도 좀 몰아가고 싶은 방향성이 있다면은 선명한 정책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미 지지난주에 양양자 대표님께 밝혔던 것처럼 저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가 정책을 선명하게 앞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양현재 의원님이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거 왜 뭐가 있냐 하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양현재 의원님의 교육과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공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굉장히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각 당의 선명성, 아까는 제가 새로운 선택의 여성징병제 논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 화두를 용기 있게 던진 것에 대해 가지고 흥미롭게 바라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제3지대 아젠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총선이 이재명이 나빠요, 윤석열이 나빠요의 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번외편으로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가 나빠요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건 제발 사법부에 가져가시라. 예, 저는 솔직히 명품밥과 초밥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철저하게 회피하는 제3지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저 뉴시스 김경록 기자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은 높아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정체된 모습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또 개혁신당도 사실 이준석 대표님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개혁신당 아까 당원 가입하신 분들의 에세이 수기를 다 공모를 해서 받아보고 참 이게 보통 돈 들여서 FGI라는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지지층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저희가 뭐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그거 다 받아서 읽어봤더니만은 특이한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지지층이 흡수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까 대표로 읽어주신 꽈배기 장사하신다는 우리 인천 부평구의 당원께서는 또 모친께서는 또 민주당 당원이셨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것처럼 저는 개혁신당이 지금 지지세를 확장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인물 중심의 정당이나 아니면은 특정 진영의 이중대 또는 비주류처럼 보이는 정당과는 모습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축사하다가 앞에 오랜만에 김종인 위원장을 앞에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시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이야기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괴리가 있는 것은 아마 당내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젊은 사람 또는 새로운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언론인으로서 그 시기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해라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라고 하는 것 따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불경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 처음에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연히 그런 의견 다뤄줘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것을 다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준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그것을 이게 사실 12년 전에 국민의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되짚어봤으면은 뭐 본인들은 스스로 한동훈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처럼 되길 바란다고 하는데 그때와 뭐가 달랐는지 백서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때만큼만 하면 될 텐데 못할 겁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경향신문 종리 기자입니다. 그 양당이 벌써 위성정당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시화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창당 과정에서 비용은 혹시 얼마나 드셨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창당 과정에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 창준위에서 회계 신고를 아마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나중에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보통 10억이 든다고 하는 전당대회를 3천만 원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원래 드려야 될 비용의
거의 10% 미만을 들였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 과정이나 바른정당의 창당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돈이 들어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연락망을 구성해가지고 당원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저희가 총선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은 이 창당의 과정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백서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창당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하나가? 위성정당.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들께 이건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려도 될 건데요. 위성정당을 지난번에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미래한국당의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20명 정도의 낙천자를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가지고 기호 경쟁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기호 경쟁을 하겠다는 거는 여러분 중에 최소 20명은 낙천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한번 국민들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성정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소속된 영입인사나 비례대표 후보가 사실상 본체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그런 선거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계점 많이 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런 한계점을 노출시키면서 위성정당을 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또 질문. 네. 네, 이투데이 이난휘입니다. 이제 창당을 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3지대 빅텐트 관련해서 정책적 선명성이 그러면 다르면 일부는 함께하고 일부와는 같이 못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의 선택권이 저희에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대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불편함을 모두 감수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가 다소 경계하는 것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리를 놓고 상대 정당에서 이미 뭔가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틀 안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단언코 거부할 것이다.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공천 제도나 아니면은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한다면은 공정한 경쟁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룰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정치 세력 간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참여했던 세력 내에서의 어떤 확약을 바탕으로 그 계약서를 들이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예. 예, YTN 박황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제3지대 빅텐트 구축 관련해서 이 총선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 내기 위해서 혹시 골든타임이 있다면 언제로 보시는지를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공천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약간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엇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준석이 하자고 했던 것의 부분 집합보다도 못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10월 달에 강서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때 그 당시에 결심하면은 총선 때까지 남은 일수만큼 의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로써 총선이 약 8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런 결심을 하시면은 80석 정도의 성과 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도대체 누가 내부 총질러였던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밖에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러였다면은, 지금 니네가 다 내부 총질러자, 이 자식들아. 이렇게 먹이고 싶습니다, 지금.
부끄러우면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결국 남는 것은 권력욕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자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우려스러운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 그 지적 말고 무엇이 내부 총질이었습니까? 예. 제가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자리를 달라 그랬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에서 다른 의견 또는 옳은 의견을 내부 총질로 몰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던 사람들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골든타임이요?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예. 사실 제 정당이 지금 창당을 기획하고 있고 그 창당 과정이 설등과 겹쳐서 아주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당이 만약에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창당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그 당의 구성원들한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도 할 수 있어식의 창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할 수 있어를 너무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만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일정 때문에요.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오마이뉴스 박경광입니다. 대표님 선거 전략으로 세대포 이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연령층에 좀 비중을 두고 계신지 궁금한데, 수락 연설에서 노인 지하철 모임 승차 관련해서 얘기를 좀 비중 있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당원 비중이 40, 50대에서 크게 좀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세대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2021년에 단기 전략으로 우선 등장했던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원래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고른 세대별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포 이론이 모든 상황에서의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세대포 이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대포 이론을 쓰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세대라는 구분보다는 개혁성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성향이 강한 국민들의 표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지지층 전략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수많은 금기를 건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움직임에 대해서 또 뭐 갈라치기다 무슨 뭐 이런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전장현 사태에 대한 그 당시에 제 대응을 보면은 저는 그때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문화 자체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 혐오냐라는 상투적인 반응이 이어졌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결국에는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하는 그 시위 양태에 대해 가지고 일반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이 없는 그런 지적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장현에 대해 가지고 물리적 위해를 가거나 탄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때 제가 오히려 전장현에게 제시했던 것은 토론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편 방송국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박경석 대표와 토론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갈등 해소에 최적화되고 가장 평화롭고 무엇보다도 가장 속도감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박 기자님 언급하셨던 그 노인 무임승 사건에 대해서도 대한노인회 회장님, 김호일 회장님, 제가 평소에 잘 모시던 분인데 다소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 단신 처리된 문구를 보고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또 대한노인회가 생각하는 그렇다면은 교통복지 개선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100% 옳다고 저희가 받아들일 건 아니겠지만 또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당연히 그 전장현과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신 좀
이게 왜 저 혼자 해야 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용기를 가지고 금기시되던 영역에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예. CBS 김명지입니다. 아까 그 여러 당과 함께 말씀하셨는데 예. 일전에 나왔던 그 비례대표 공천은 별도로 한다는 식의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아까 박종훈 대령 어머니 문자 언급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개혁신당을 하면서 개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가 사실 저는 박정훈 대령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와는 더더욱 일면식이 없고 그분의 연락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때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박정훈 대령이 당하고 있는 그 처사가 가혹할 뿐더러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몇 번 방송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기자회견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던 행동들, 당연히 그 박정훈 대령과 가족들이 그걸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반대로 그를 통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가족이 저에게 감사함을 표하셨고, 그걸 넘어가지고 개혁신당이 가는 길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보여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개혁신당이 그런 용감한 어떤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앞으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지금 제 이메일함을 열어보면은 사실 개혁신당이 출범한 지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전세 사기에서 아직까지 구제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불완전한 ELS 상품 판매를 통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군 복무 중에 최상병 같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사고를 입었는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 가지고 호소하시는 분들, 이분들 하나하나 개혁신당이 의석이 늘어날 때마다 더 빠르게 챙길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부분을 저는 기대하고요.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제시했던 것이 세 가지의 통합 방법론에 대한 것이었고, 그게 언론의 가운데 단계가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이제 민감하게 다른 주체들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정당 간의 연대나 아니면 선거를 앞두는 그런 움직임은 과거 2012년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했던 그런 지역구 후보를 갈라서내는 선거 연대 방식이 우선 가장 약한 단계의 그런 연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약 10여 개의 지역구를 할당받아가지고 선거에 참여했었는데, 그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시도되지 않았는데, 지역구 후보는 유권자의 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단일 기호를 받아서 나가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각자 아까 말했던 비빔밥론에 따르면은 선명성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정책을 보고 유권자들이 투표해 주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선명성을 만약에 지켜야겠다고 판단한다면은 저는 비례대표는 다르게 선출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태섭 의원과 제가 상의할 때 금태섭 의원은 젠더 이슈에 대해 가지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께서 추천하시는 새로운 선택 주신 후보와 저희 개혁신당에서 활동해온 후보가 한 명부에 혼재되어 있으면은 젠더 이슈에 대한 특정 유권자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강령과 동질성에 합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국민의 열망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합쳐가지고 혼란 없이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으면은 합당된 형태로 소위 말하는 대동소이의 관점으로 작은 차이에 따른 손실을 무릅쓰고 저희가 통합 명부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선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 세력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준석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